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았다. 진심으로 충고할게.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만 차리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야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아니,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너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렵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어떨까? 가만히 따져보면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상한다. 괜히 말을 꺼냈다는 생각만 든다. 저런 식의 대화 패턴이 몇 번 더 반복되면 아마 저 친구에게는 2번 다시 고민을 꺼내놓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리 너를 위한 말이라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도 알맹이는 네가 문제다. 네가 나약하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 고민을 듣고 싶은 마음보다 이 기회를 통해 가르치고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소 강압적이고 비난하는 식의 말을 즐겨 사용하는 상사라면 종종 다음과 같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됐고, 자네가 해봤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해. 이런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고집스러워진다. 일방통행하는 말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피한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점점 고립된다. 이런 식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비난하기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드러난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당신과 결혼한 내가 미쳤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가족을 위해 하는 게 뭐 있어? 기껏 직장 다니는 거? 내가 놀아?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애쓰는 거 안 보여? 그 노력은 당신만 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거지. 됐어. 그만하자. 그만해. 갈등에 처했을 때 상대방의 결점과 한계를 찾아내고 당장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취약점과 죄책감을 귀신같이 건드리기 때문에 말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욱더 나빠진다. 그리고 이런 식의 말 습관은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된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봐라.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니? 공부 얘기 좀 그만해. 나 위해서 그러니?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엄마는 공부 잘하는 것만 중요해? 난 아무것도 아니냐고.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중에 크면 몰라 됐어. 엄마랑은 대화가 안 돼. 편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경계는 무너지기 쉽다. 감정과 말을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여과 없이 말을 던지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관계 속에서 생긴 말의 상처야말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정작 그 말을 내뱉었던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고 돌아서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도 잊지 못한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랫도록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의 날카롭고 무심한 말에 아파했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아이에게 그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높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인가? 말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할지 몰랐다면 일단 당신이 평소 쓰고 있는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그 말을 사용하는 이유.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해요. 말해놓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업 특성상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도 있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도 있고, 같은 자리를 맴돌며 달라지지 않는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며 안쓰러운 심정을 쏟아내는 사람들까지 짊어지고 있는 말의 무게와 상처는 그들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없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나누고자 하는 것일까? 왜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바로 관계 안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과 사랑을 확인하며 위로와 용기를 채우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대화의 주제는 달라도 그 마음만큼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요즘에는 말하기를 주도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말은 권력으로 여기면 곧 그것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가르치고, 바꾸고, 조정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말 안에 사람을 담지 못한다. 후배의 아픔을 돌보기보다는 정신 차리게 하는 목적으로, 아이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보다는 잘못을 다그치는 수단으로, 친구의 고민을 보듬어 주기보다는 한 수 가르쳐 주려는 도구로 말을 사용하면 결국 사람은 다 떠나고 당신의 말만 초라하게 남는다. 관계는 통제의 언어로 지속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유성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밖으로 들거나 강요하면 관계는 끊어진다. 세련된 말솜씨로 얼마 동안은 자신의 의중을 숨길 수도 있지만 말은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은 어느 순간에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은 통제의 말이 아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고생했어.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이처럼 공감하고 존중하며 건강하게 자극하는 말에서 관계가 싹튼다. 잠깐 떠올려보자. 지금 당신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통제를 위한 말인가? 소통을 위한 말인가? 진심이라는 함정. 가까운 이들과의 불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너무 자주 진심이라는 찬스를 꺼내든다는 점이다. 물론 그 말에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지만 너와 나 사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본심을 봐달라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심이라는 말은 사용하면 할수록 그 진정성이 사라진다. 지나치게 진심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직속 후배니까, 가족이니까,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라는 말을 하면서 갈수록 많은 양해를 구한다. 정말 진심을 전달하려는 노력 대신 내 맘 알지? 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뭉뚱그린다. 그러는 사이 상대는 진심에 걸맞는 진짜와 가짜를 가늠하느라 진이 빠지고 만다. 오랜 시간 이해와 오해, 아쉬움과 서운함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할래 하면서 펑 터지고 만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그 위태로운 진심의 끝에 매달려 서먹해지는 경우를 나는 많이 지켜봤다.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라도 수도관이 녹슬어 있다면 수도꼭지로 녹슨 물이 쏟아진다. 받는 사람은 보낸 사람의 속도 모르고 이게 뭐야? 나한테 왜 이래? 하며 속상해하고 보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 너 최선을 다했어. 왜 이렇게 내 맘을 몰라주니? 하며 서운해한다. 그야말로 둘 다 억울한 일이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연결이 있다. 바로 나 자신과의 연결, 타인과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이다. 이것은 모두 이어져 있고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자신이 그 세 부분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다. 즉, 말을 통해 사람들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말이 제값을 다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만족하기 힘들어지고 누군가에게 좋은 선배나 부모, 친구가 되기도 어려워진다. 물론 세상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담아내기도 어려워진다. 이것이 우리가 내가 쓰는 말을 살피고 돌아보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말을 결코 외롭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당신의 진심이 길가에 버려지지 않으려면 말이 당신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어디서 멈추어 있거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말그릇이 큰 사람. 15살짜리 소녀가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위의 문장을 읽고 잠시 생각해보자. 당신이라면 소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그녀가 당신의 아이거나 제자라면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이 질문은 1980년대 초반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라는 흥미로운 실험에 처음 등장했다. 연구원들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위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곧이어 대답이 이어졌다. 대답은 크게 둘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안 돼. 15세 결혼이라니 미친 짓이지. 쉬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아. 15살에 결혼하는 건 누구나 반대할 거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라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녀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아니면 부모 친척 없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면? 혹은 일찍 결혼하는 문화권에 사는 소녀일 수도 있지. 무엇보다 우리는 충고하기 전에 먼저 그녀와 대화를 나눠봐야 해. 그래서 그녀의 상황과 감정과 마음에 대해 알아봐야 해. 이 연구는 무엇이 그들을 지혜롭게 했을까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앞에서도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고전된 관점을 고집하는 대신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일 줄 아는 것 등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 책은 설명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 다양성을 고려하며 유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부른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넉넉한 사람 말이다. 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쏟아내지만 그릇이 넓고 깊은 사람은 상황과 사람, 심지어 그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말기술의 차이가 아니다. 살면서 만들어진 말그릇의 차이 때문이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이자 됨됨이라고 한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탄생한 곳, 말이 살아온 역사, 말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말은 한 사람이 가꾸어 온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이 성장해야 한다. 작은 말그릇은 말을 담을 공간이 없고 말이 쉽게 흘러넘치며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 큰 말그릇은 많은 말을 담을 수 있으며 담은 말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고 필요한 말을 골라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품만큼 말을 채운다.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공간이 충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인다. 조급하거나 야박하게 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는 모르겠지만 내 말 좀 들어봐 하며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껴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랬구나. 더 말해봐.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을 더 열게 만든다. 말하기 실력이 부족해서 무조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 너는 떠들어라 식의 무시하기도 아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름과 특별함을 이해하고 있기에 말 자체를 평가하거나 상대방의 말하기 실력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의 불안함을 낮추고 마음을 열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그릇이 큰 사람과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말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말과 사람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날카로운 말로 자신의 마음을 쑤셔대도 그것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의심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비난하거나 원망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너는 말로써 내 모습에 상처를 낼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 말과 진심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은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타인의 분노에 휩쓸려 대항하지도 않고 설령 말에 넘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순간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 상대방에게 쉽게 충고하지도 않는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말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상대방의 감정과 배경과 메시지들을 찾아낸다. 마음속에 채워진 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구역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바르르 끌어넘치지 않는다. 한 번 들어온 말들은 쉽게 흘리지도 않는다.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와 같은 가벼운 약속은 하지 않는다. 말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야 할 상황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정갈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딱 필요한 순간에 꽉 찬 말이 나온다. 그것은 세련된 말과는 다르다. 기교가 아니라 기세에 가깝다. 약간 촌스러울지 몰라도 결코 경박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안정되어 있다. 그러니 자신스레 귀를 기울이게 된다. 끌리는 말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반대로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차분하게 듣질 못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로만 말그릇을 꽉 채운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고 과장된 말을 사용하고 두루뭉술한 말 속에 의중을 숨긴다. 그래서 화려하고 세련된 말솜씨에 끌렸던 사람들도 대화가 길어질수록 공허함을 느끼며 돌아선다. 특히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평가하고 비난하기를 습관처럼 사용한다. 객관적으로 말이야. 다 그렇게 생각해와 같은 말로 자신의 의견을 포장하지만 사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언제나 자신에게 둔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비난은 참아내질 못한다. 몇 자 듣지도 못하고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와 같은 말로 다시 남 탓을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 든다. 상대방의 말에 쉽게 출렁이고 넘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보듬어주지 못할 뿐더러 지레 겁을 먹고 물러나거나 때론 먼저 상처를 준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 상황, 입장만 설명하고 이해받으려고 한다. 상대방의 말 속에서 본심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사람을 위해 말하기보다 말을 하기 위해 사람을 불러 모을 뿐이다. 말에 힘이 없으니 힘이 생길 때까지 생떼를 쓴다. 말이 격해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일도 자주 생긴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대화라고 해도 실제로 마음에 와닿는 말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라고 생각한다. 말그릇이 부족한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다.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크기의 말그릇을 지닌 사람들을 만난다.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요. 제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요즘 같으면 딱 그만두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 그만두기도 겁나요. 예전에 내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돌아오는 말들은 너무도 다양했다.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야, 나는 이것보다 더 했어. 적성은 무슨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요즘 애들은 아주 배가 불렀다니까. 하고 빈정거렸다. 또 누군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3년만 더 버텨. 내 말 들어. 후회 안 할 테니. 라며 더 이상 말도 꺼낼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두드린 말은 그래, 적성에 안 맞아서 일할 맛이 안 났겠구나. 힘들었겠어. 라는 공감의 말이었다. 그 말 속에는 편견이 없었다. 내 마음을 알아주니 자연스럽게 더 깊은 얘기를 할 용기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언제나 반복된다. 둘째를 가져야 할지 고민이에요. 더 낳자니 일과 병행할 자신이 없고 하나만 키우자니 첫째가 외로울까봐 걱정되고 이때도 돌아오는 대답은 천차만별이다. 그냥 하나만 키워. 뭐 하려고 둘씩이나 낳아. 일하는 엄마에게 둘은 힘들어. 아주 죽어난다고. 에이, 무조건 둘이지. 혼자는 안 돼. 내가 해봐서 알아. 당장은 힘들어도 둘 키우면 나중에 더 좋아. 더 늦기 전에 얼른 낳아. 하지만 이렇게 말해준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도 둘째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정해진 대답 대신 오히려 내게 질문을 던졌다. 먼저 가본 길인데도 아는 척하며 나서지 않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사람들은 딱 자신의 경험만큼 조언해준다.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것은 사실 그들의 말일 때가 더 많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대답을 함께 찾아보는 대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나의 안쪽 어딘가에서 떠들고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열리게 된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때까지 따뜻하고 세밀한 기술로 배려해준 사람을 만났을 때 힘을 얻는다. 커피 받침에는 고깃국을 담을 수 없다. 깊이가 없는 그릇 안에 진한 맛을 내는 말을 담아두기는 어렵다. 말솜씨는 여전히 탐나는 능력이지만 나이가 들고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 있는 말이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말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기 전에 말그릇 속에 사람을 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말이 민낯이 존재한다.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인 말, 좁은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말, 잠깐의 감정을 못 이겨 쏟아내는 말, 과장되고 억지스러운 말 등등 그런 말을 하고 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왜 나는 이렇게 말을 할까 하며 자책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의 말그릇이 넉넉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젠가 선배네와 부부 동반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우리 부부가 한 일은 선배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다.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얼마나 쾌적한지에 대해 듣고 또 들었다. 그리고 내 눈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선배네는 우리에게 궁금한 게 하나도 없었을까? 얼마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도자기 공방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그릇을 더듬어 나가야 할지 깨달았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라 만만하게 여겼는데 웬걸?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눈대중으로 두들기다 보면 어느새 바닥은 울퉁불퉁, 모양은 들쑥날쑥, 균형을 잃기 일쑤였다. 게다가 그렇게 어물대다 보면 급기야 반죽에 쩍쩍 금이 가곤 했다. 진땀을 흘리고 있는 내게 선생님이 이런 말을 건넸다. 그릇을 빚다 보면 자꾸 틈이 생기고 구멍이 보이고 결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흙의 특성 때문이지요. 그럴 때 번거롭다고 그냥 두면 모양도 흐트러지고 나중에 구울 때 꼭 깨져버려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쓸모없는 그릇이 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작업이에요.
틈이 보이면 바로바로 손으로 매만져주고 구멍이 생기면 빠짐없이 채워줘야 해요. 필요 없는 공기 거품은 모두 없애야 하고요. 공을 들여 쓰다듬고 매만질수록 그릇이 견고해져요. 그래야 나중에 고생을 덜해요. 순간 내가 만들고 있는 이 그릇이 우리의 말그릇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온전한 게 어디 있을까? 누구나 살면서 말실수도 하고 말에 속기도 하고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아픔도 겪는다. 다만 그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의 말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보겠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말그릇은 조금씩 성장하게 마련이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그릇을 교치기 위해서는 그 균열을 알아보고 매만지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꾸만 날선말이 쏟아진다면 내 마음의 어느 곳에 날이 서 있는지 알아보는 게 첫 단계인 것처럼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살펴서 그 균열을 메우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면아이. 심리학에는 내면아이 혹은 어른아이라는 개념이 있다. 어린 시절 충격적인 사건이나 강렬한 경험을 한 아이가 그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면 몸은 자랐지만 마음은 아직 그때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의미다. 어떤 이의 마음속에는 10살짜리 소녀가 숨어 있고 어떤 이의 마음속에는 사춘기 소년이 아직도 방황을 끝내지 못한 채 서성인다. 그러다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폭발하고 만다. 이게 다 내면아이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자기중심적이고 흑백 논리에 매몰되어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 내면아이를 품고 살아가는 이의 모습도 이것과 비슷하다. 나이는 먹었지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람마다 가진 입장과 상황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숨은 의미나 말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에만 집중한다. 당연히 말도 그러한 패턴을 따를 수밖에 없다.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나이에 걸맞는 말, 행동, 태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저 나이 먹도록 말을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싶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아직도 내면아이를 떨쳐버리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일단 성장이 멈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껏 모르는 척, 괜찮은 척하며 묻어두었던 그때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프고 불편해서 혹은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제와 다시 들출 필요가 있을까 싶어 감추고 있던 속내를 꺼내보고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털어놔야 한다. 말 습관도 마찬가지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때 내 말투는 어떠한지, 내 표정은 어떠한지, 내 마음은 어떠한지 천천히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의 영향으로 혹은 어떤 사건의 영향으로 그러한 습관을 지니게 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어느 시점에 내 말이 성장을 멈췄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말은 몇 초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평생의 경험이 담겨 있다. 그래서 당신의 말그릇을 살핀다는 것은 말 속에 숨어있는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과 같다. 만약 당신의 말이 잘못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 역시 당신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한다. 말을 변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묻는 것이 있다. 당신의 말이 어떻게 바뀌길 바라나요? 그것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말은 어떤 사람의 말투와 닮아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당신의 말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당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후회되는 말을 자주 하나요? 당신의 말하기를 방해하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말은 상대에게 무엇을 남긴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말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지금껏 말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대부분은 말 잘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왔는데 왜 이런 것을 물어볼까 하고 생각하면서도 드문드문 이야기를 시작한다. 신기한 것은 말에 관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한 사람과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다. 숨겨두었던 가정사, 털어놓을 수 없었던 직장에서의 문제, 친구 혹은 연인 관계에서의 갈등과 고비 등등 자신을 괴롭혀왔던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두고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한 사람의 말을 움직이고 있던 심리적인 근원과 마주치게 된다. 나를 찾아왔던 사람 중 한 명은 직원들의 무능력에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실수에도 사람들을 비난하며 몰아세웠다.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가 배우고자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참고 듣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우리는 어린 시절 채워지지 못한 그의 인정 욕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평범한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과도하게 공부에 매달렸던 그는 여전히 그 상처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우월감은 사실 내면에 숨어있는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일단 우리는 먼저 그 지점을 다루기로 했다.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 믿음이 진짜 그에게 도움이 됐는지, 현재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바꾸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얘기했다. 또한 언제 가장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지,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존중하는 대화 기술을 연습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격식을 갖춘 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화법 때문에 주변에서 불편해하는 것 같다며 친밀해지는 대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면 작업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낸 것은 그가 정작 가까운 관계를 매우 불편해한다는 사실이었다. 인색하고 차가웠던 부모님, 외로웠던 유년기, 경쟁자였던 형과의 관계를 풀어내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피하고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다룰 수 있게 된 후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대화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말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중간 관리자를 만난 적도 있었다. 그는 상부의 지시를 아랫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회의를 이끌 때도 리더답지 못한 것 같아 고민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 유난히 말이 많고 두서가 없는 편이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하고 대묻거나 질문과는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고 간혹 말실수도 했다. 우리는 일단 그가 문제라고 진단한 것을 고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된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를 너무 고심하다 보니 말이 끊기는 순간에 불안해했고, 그 공백을 채우려다 보니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소신 있게 말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과 자존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성과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후에 천천히 연습해 나가기로 했다. 말이 퇴행된 지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크거나 작은 마음에 균열이 남아있다. 균열을 매만져주지 않으면 불필요한 곳에 힘이 실린다. 과부하가 걸린다. 휘어진 상태가 오래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아픔은 결국 삐뚤어진 방식으로 표출된다. 굽은 마음을 따라 말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 그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그렇게 밝게 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하는 일이다. 말의 장막을 걷어올린 후 숨은 이유를 찾아내야 무엇부터 다시 시작할지 정리할 수 있다. 말의 기술만 배우는 것은 인스턴트 조리법을 익히는 것과 같다. 효과적인 기술이라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검증된 조리법이기 때문에 맛도 제법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요리하는 사람의 진짜 실력을 키워주지는 않는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적의 처방이 될 수 있지만 기술로만 채워진 말그릇은 언젠가 다시 갈라지게 마련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말기술도 내게 맞게 체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 기술을 배우기 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 작가이자 심리상담가인 토니 험프리스는 심리학으로 경영하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 내면을 스스로 성찰하고 경영할 줄 알아야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누구나 상처를 피하기 위해 심리적인 방어막을 칩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가면서 진정한 나를 만나기 시작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한편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을 알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선을 내면으로 돌린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말그릇의 균열을 메우려면 말의 내면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말 자체를 살피기 이전에 말 속에 사는 나를 만나야 말그릇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나답게 말한다는 것. 말은 언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자 삶이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말을 도구로만 다루지 말고 나 자신으로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을 이해하는 충분한 시간과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되묻는다. 왜 내가 먼저 변해야 하나요? 굳이 성숙한 말하기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도전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도 되묻게 된다. 말을 건강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달려도 부족한 시간에 멈추어 스스로를 탐색하고 말그릇을 다듬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을 다시 꺼내 읽었다. 저자는 철학자 조시아 오리스의 말을 빌려 이런 말을 남겼다. 그는 왜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기만 하는 것, 안전한 환경에서 단순히 의식주만 제공받는 것,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를 넘어서는 대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것을 인간 본연의 욕구로 보았다. 그 대의는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의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위해 희생할 만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는 점이다. 로이스 교수는 자신을 넘어선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충성심이라고 얘기했다. 이 충성심은 우리처럼 평범한 존재가 겪는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해준다. 이 문장에서 나는 우리가 말그릇을 다듬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깊은 것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족하다는 개인주의의 다른 쪽에는 언제라도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 가치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 그것은 자신을 넘어서는 행동이다.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사람과 세상에 이로움을 남기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것을 통해 내 한계에 도전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나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 에릭 에릭슨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단을 오르듯이 1년의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에는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고 이를 뛰어넘을 때마다 삶에 필요한 능력을 하나씩 획득하게 된다고 말이다. 그런데 성인 중기부터 60세에 이르는 기간, 즉 각각의 성장 단계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생산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후배들을 육성하는 일,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일, 뜻과 이상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등등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해 사람은 생산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배려와 자기 유능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 시기에 생산성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냈던 이들은 인생에 비교적 후회를 덜 남긴다. 잘못된 선택들도 있었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라고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알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그 과정에서 깊고 넉넉한 말그릇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일지 모른다. 되는 대로 살자며 모른 척 하기에는 영 불편한 마음. 그것이 사실 인간의 본능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말은 살아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를 뿌려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마음을 더 소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젖히기도 한다. 말은 당신과 함께 자라고 당신의 아이들에게로 이어진다. 말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단단한 말그릇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전에는 말할 때 늘 주저하곤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법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사용하는 말이 저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기뻐요. 말이 나다워지는 것을 느껴요. 말그릇을 다듬은 사람은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전보다 편해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역할도 기꺼이 해내게 된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말그릇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단단한 자존감이 되어 자신에게 선물처럼 되돌아올 것이다.